우리 눈이 옆에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 뒤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직진하는 인간이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특징이라고 할 텐데 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눈을 감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가능성과 모든 기회를 다 틀어막게 되는 건데 근데 스스로 처음부터 우리에겐 뜬 눈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뜬 눈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왜 눈을 자꾸 감게 되고 이 감은 눈에 대해서 이게 당연하다고 느끼는가? 이건 누군가가 눈을 감으라고 얘기한 거죠. 누군가가 눈을 떴을 때 너는 불안할 거라고 하는 일종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안녕하세요.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이호선입니다. 애착은 크게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안정애착이라는 건 말만 들어도 안정이 되죠. 그런데 불안정애착이라는 건 단어 그대로 불안정한 겁니다. 어떤 관계에 딱 돌입했을 때 충분히 화합하기도 하고 혹은 대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았다 하더라도 조금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사과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이런 관계들이 적절하게 일어날 때 우리가 누군가와 잘 지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도망가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이걸 회피애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 혼란애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많은 그 불안정 내역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불안정한 애착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누구로부터 형성됐는가에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것도 주 양육자가 어떠하게 이 아이에게 반응하고 어떠한 자극을 주었는가에 따라 가지고 애착이 형성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애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린 시절에 형성이 돼서 사실 당사자는 기억도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그렇게 불안정한 애착을 보이는 부모들의 이 특성들은 내가 어렸을 때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나이 들어서도 이 부모가 보면 약간 이상해요. 뭔가 규칙도 잘 맞지 않고 어떤 말을 할 때도 이 말 저 말 했다. 그래서 언제는 이렇게 하라 그러고 언제는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내가 간절히 원할 때는 고개를 돌려서 나를 모른 척하고 내가 또 힘들고 피곤할 땐 나에게 와서 사랑한다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이 부모들, 일관성 없는 부모들이 보여주는 여러 행동과 말과 여러 정서들이 이 어린 시절에 모든 것을 흡습할 수밖에 없는 이 아이가 불안정하게 성장하게끔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델에게 맞추어 가면서 나라는 사람은 애착을 형성하고 이 애착의 방식이 하나의 틀이 되면서 성인기까지 쭉 연결된다는 게 이제 보울비가 말하는 애착 이론인 거거든요. 그러면 안정애착이 우리가 이 사람에게 가능성과 희망과 또 다른 힘을 부여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시공간, 완성된 공간이 아니라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거라면 이 불안정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로는 불안의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위험해. 저건 안 되는 거야. 이건 불가능해. 너는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왜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불 밖이 위험하죠. 그렇죠? 온도가 빼앗기는 공간이고 또 이 이불 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옷을 벗고 있어도 또 이불이라고 하는 꽤 두꺼운 것들이 나를 일정 부분도 방해를 해주면서 추위로부터도 막고 나의 수치로부터도 나를 막지만 그렇게 누워있는 인간은 결국은 아픈 인간이고요. 그렇게 누워있는 인간은 결국은 그러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게으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게으름 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 이거는 병든 것까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그 안에 안주하면서 바깥을 두려워하고 이 안에 안주하면서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고 이 안에 안주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은 가능성의 존재고 신이 인간에게 눈을 주고 이 눈을 이 머리 위쪽에 상단에 붙여놓은 이유는 고개를 들어서 앞을 보고 좌우를 확인하면서 자기 삶 속에서 직진할 수 있는 힘을 우리 눈이 옆에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 뒤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직진하는 인간이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특징이라고 할 텐데 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눈을 감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가능성과 모든 기회를 다 틀어막게 되는 건데 근데 스스로 처음부터 우리에겐 뜬 눈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뜬 눈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왜 눈을 자꾸 감게 되고 이 감은 눈에 대해서 이게 당연하다고 느끼는가? 이건 누군가가 눈을 감으라고 얘기한 거죠. 누군가가 눈을 떴을 때 너는 불안할 거라고 하는 일종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소화기 때 보면 일명 더블 블라인드라 그래서 이중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중 구속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보통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부부들끼리도 싸우지만 아이 양육을 두고도 많이 싸워요. 근데 약간 감정적 얘기도 하고 자기 통제가 잘 안 되는 부모들이 서로 간에 갑론을박하면서 싸우게 되면 말싸움만 하지 않아요. 거기는 뭐 복잡한 그 싸움의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놀라울 정도로 옛날 아버지들은 그렇게 싸움만 하고 애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어떻게 애한테 항상 그러죠. 야, 이 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와중에 엄마가 화난 채 아이를 쳐다보고 이야기하죠. 너 나가기만 해. 응? 그럼 아버지는 또 나가라. 엄마는 나가지 마라. 그러면 한 아이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명령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문지방 사이에서 이 두 가지 어떤 명령도 수행하지 못한 채 헌채로 오줌을 싸게 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 연구에 따르자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메시지, 일명 이중 메시지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의 25%는 소아정신분열, 일명 소아조현병에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아주 전형적인 혼란 애착을 보이는 아이들의 아주 최악의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양육자가 어떤 방식으로 애착을 만드는 데 기여하느냐가 이 아이의 생애 안정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애착이론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요 아이들이 불안정한 애착을 가지고 성장하는 과정에 이 부모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니까 어떤 기준을 세울 때에도,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새로운 도전을 할 때에도 늘 오히려 지속적인 방해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극의 비극인 겁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정말 형편없는 부모를 만나고 형편없는 주 양육자를 만나서 우리가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흔들어 놓았던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흔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참 신이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나의 발목을 잡고 어쩌면 쇠사슬 같은 것들이 묶여있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뚫린 하늘을 통해서 고개를 들어서 빛을 바라보는 게 그게 또 인간이거든요. 빛을 바라봤더니 우연히 지나가던 갈매기가 있고, 우연히 지나가던 독수리가 앉고, 우연히 지나가던 또 다른 존재를 통해서 바깥에는 다른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나이가 오죠. 그렇게 우리는 학교를 가고, 다른 아이들의 가정이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 다른 부모님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책에서 본 것과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 나라는 사람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의심을 많이 한다든지, 불안을 많이 느낀다든지, 아니면 더 많이 울고 있다든지, 더 겁쟁이라든지, 이런 특성들, 또 충분히 나 스스로 결정하는 걸 어려워하는 이런 특성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두드러진다 생각하는, 자각하는 나이가 와요. 자각하는 순간, 이거는 뭐냐면 자기를 달리 보는 순간이에요. 일명 아하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다르구나. 그 얘기는 뭐냐면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가능성의 공간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 내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불안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 의심이 많이 생겨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의견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이게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불안하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양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쩌면 나의 애착, 곧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그 애착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몇몇 가지 훈련을 통과하고, 또 나와 건강한 새로운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과 함께 제2의 관계, 제3의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포기할 수 없다. 또 포기해서도 안 된다. 더군다나 너무나 고맙게 인생이 길어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도 요새 우리가 제2막, 제3막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관계의 막은 10막, 20막, 100막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막에서 어떤 새로운 주인공 역할을 할 것인가를 본인이 훈련하고 용기 내어 선택하고, 그 역할이 때로는 잘 못하더라도 그 다음 막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불안정 애착에서 안정 애착으로 새로운 안정의 거리를 향해 걸어가고, 거기에 자기의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새롭게 내가 꾸미는 내 방식의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애착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의 삶에 밀착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용기 있는 사람들 있어요. 전 그분들께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게, 이분들은 인생을 달리기 하듯 살아요.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닫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도움닫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인생을 확 뛰는 거거든요. 이 용기는 첫 번째 걸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용기는 누구에게나 허락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은 저는 그만큼 이분들의 용기만큼의 삶을 걸어 나간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데
상담실에 오기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가 달라지고는 싶어. 그러면 저는 일단 스스로를 좋은데 많이 노출시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사람은 왜 근묵자흑이다, 근주자적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한자는 못 써요. 그러나 분명한 건 꼬뭇꼬뭇한 데 가면은 검어진다는 거예요. 뻘긋뻘긋한 데 가면 이 사람은 붉게 물든다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에 물들고 싶은가? 이걸 생각해 본다면 내가 물들고 싶은 곳 근처에 얼씬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내가 용기가 부족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불안정한 요소들을 잘 살펴보고 살핀 것들에 따라서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어. 그러면 요즘은 활자의 시대뿐만 아니라 영상의 시대잖아요. 활자도 있고 영상도 있는 세상 속에 자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서점만 가셔도 우리 삶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너무나 찰떡인 책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찰떡인 책들은 심지어 안 사도 돼요. 거기서 읽고 한 가지만 가져와도 괜찮거든요. 저는 용기가 없는 분들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전 다독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 나에게 와서 울림을 주는 책이 있어요. 나에게 가서 징을 쳐주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이 있는 책을 집으세요. 집으셔서 그 문장 있는 책은 그 다음 장도 읽을 수 있거든요. 읽어가면서 나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만 고르세요.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실천한다 하더라도 저는 용기가 없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삶의 한 장면, 그중에서도 한 행동을 고치는데 변화시키는 데는 분명히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하나의 행동이 변한다 할 때 때로는 이 행동은 변하는데 나머지가 잘 변하지 않는다면 이게 나 혼자 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구조 속에 다 이렇게 맞물려 있거든요. 레고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맞물려 있는 구조 속에 나 혼자 딱 이렇게 뭔가 삐뚤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것도 되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에서 구조를 자꾸 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종이를 한 장 꺼내세요. 종이를 한 장 꺼내셔가지고 내가 집안에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싶으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뭐 형, 나, 뭐 동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그림을 그려봐요. 그림을 딱 그려보면 이걸 이제 흔히 우리가 가계도라고 불러요. 가계도를 딱 불러보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옆에 간단하게 요약해봐.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 간단하게 써봐요. 성정이나 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나서 형에 대해서 쓰는 거야. 그리고 형은 어떤 사람인가, 나에 대해서, 그다음에 동생에 대해서 딱 보면 우리 집안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역할이 내가 하는 역할들 중에 좋은 역할도 있고 좋지 않은 역할이 있잖아요. 내가 좋은 역할을 할 땐 도대체 우리 가족들이 함께 있을 동안에 어떤 역할인가? 내가 안 좋은 역할을 할 땐 도대체 어떤 상황일 때 난 안 좋은 역할을 하나? 그 역동을 일으키는 조건이 뭔지를 본인이 한번 적어봐요. 나는 언제 화를 더 많이 내나?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나는 더 불같이 화를 내나? 이렇게 나한테 발작 버튼이 뭔지 그 발작 버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건 가족들을 뭐 살펴서 그 사람에게 사과하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필요하겠지만 전체 모든 구조 속에서 인간은 기능을 해요. 그중에 나는 내가 선택한 기능이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기능 말고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하지 않은 기능은 뭔가, 또 내가 선택해야만 하지만 왜 나는 이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통찰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자기를 조망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 조망을 다른 말로 객관화라고도 부르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건 항상 내 경험 속에서만 보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나는 내가 이 행동을 하고 화가 난 이유를 알아. 다른 사람들은 내가 화가 난 이유를 몰라요. 그 얘기 뭐냐면 객관화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다면 나에게 솔직히 말하는 요새 MBTI로 보자면 극T의 친구들이 있어요. 극T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진짜 듣기 싫거든요. 야, 진짜 인간이 혀로 사람에게 화살을 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네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 한 가지만 내가 좀 달라져야 된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나를 조망할 수 있는 하나의 일종의 퍼즐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용기를 진짜 내야 돼요. 그때 딱 갔더니 야, 넌 하나 바꿔서 안 되거든?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위로자가 되기도 하지만 정말 좋은 조언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조언들을 한번 다 적어보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한 가지 고쳐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나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한번 쭉 적어보세요. 내가 나를 안다고 생각하죠?
내 병을 내가 모르는 것처럼 나라는 사람을 내 스스로 나는 내가 가장 나를 잘 알아? 정말 웃긴 얘기예요. 우리는 사회 전체 속에서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그 나에 대한 평가까지 합쳐져야 그게 바로 사회적인 나고 내 안쪽에 구성된 나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이 더 나은 내가 되는 방법은 사회적인 내가 하나 바뀌는 것도 굉장히 좋고 사회적인 시선 속에서 의미를 창출하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안쪽을 이렇게 꺼내 놓은 것들 중에 한두 가지를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한두 가지 중에 변화의 지점을 딱 발견했다. 이것만으로도 전 엄청난 저는 이 사람들이 자기 세계 속에서 새로운 영웅으로 탄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뭐 대단한 사람들은 대단한 일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 삶을 좀 밝힐 수 있고 우리 삶을 하나 바꾼다면 이건 어떻게 나는 또 다른 경로로 들어선 거거든요. 이런 건 다른 사람이 이게 소소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 경로를 바꾼 나의 첫 번째 영웅적 행동인 겁니다.